봄을 알리는 3월의 햇살이 낡은 반지하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박미선은 손에 든 합격 통지서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아들 준혁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종이를 만지는 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세월의 흔적으로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손등에는 식당 기름에 데인 자국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또 보고 있어요? 준혁이 방에서 나오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23 청년의 얼굴에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어요. 미선은 황급히 문가를 훔쳤습니다. 아들 앞에서 또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네가 정말 합격했구나 싶어서.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이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동생이 남긴 빚 3천만 원을 떠안은 채 혼자 아들을 키운 세월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청소를 했으며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섰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옥신거렸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오직 그 하나의 이유로 버텨왔으니까요. 내일이면 입학식이었습니다. 명문대학교 정문을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미선은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색이 바랜 남방 두벌, 10년도 더 된 검은색 바지, 그리고 결혼식 때 입었던 낡은 재킷 한 벌이 전부였죠. 입학식장에 다른 학부모들은 깔끔한 옷차림으로 올 텐데 이런 옷을 입고 가면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엄마, 그냥 편한 옷 입고 오세요. 엄마가 오는 게 중요하지. 옷이 뭐가 중요해요? 준혁이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는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용돈 받았을 때도 단 한 번 손 벌린 적 없이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스스로 마련했던 기특한 아이였죠. 준혁이 방으로 들어간 뒤 이선은 혼자 작은 부엌에 앉았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입학식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오래된 수건에 쌓여있던 낡은 만년필이었죠. 미선의 손이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15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동생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그날 밤, 민수는 이 만년필을 탁자 위에 놓고 사라졌어요. 형부의 유품이자 민수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죠. 만년필 옆에는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꼭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그 후로 민수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원망스러웠어요. 빚을 떠안고 혼자 고생하며 살아온 지난 15년이 억울하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처없던 동생이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이었으니까요. 사는 있을까? 어디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밤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만년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금속 표면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고 잉크는 진작에 다 말라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미선은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다시 수건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내일은 아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어야 했어요. 15년 만에 찾아온 기쁨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자신에게도 있다고 미선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어요. 마치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내일이면 아들과 함께 대학 정문을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선의 삶은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어요. 3월의 봄 햇살이 대학 캠퍼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준혁과 함께 정문을 지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들이 위험 있게 자리 잡고 있었죠.
명문대학교의 역사가 느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입학식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새내기 학생들과 그 가족들로 북적였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아버지들, 깔끔한 원피스를 입은 어머니들 사이에서 미선은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유독 눈에 띄는 것만 같아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혁을 보니 그런 것쯤은 참을 수 있었어요. 대강당 안으로 들어서자 웅장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수백 개의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단상 위에는 대학교 깃발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선과 준혁은 중간쯤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 떨려요. 준혁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선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그것조차 사랑스러웠죠. 이 순간을 위해 15년을 버텨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순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장 인사말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단상 옆에서 몇 명의 교수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선은 무심코 뒤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단상 왼쪽에 앉아있는 한 남자 교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인상의 중년 남자였죠. 걸어 멀었지만 그 옆모습만으로도 미선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턱선의 각도, 앉아있는 자세, 무언가를 생각할 때 턱을 살짝 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아니야, 착각이겠지. 미선은 애써 시선을 돌렸습니다. 15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날 리가 없잖아요. 그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다음은 경제학과 이준호 학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 위에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선의 숨이 완전히 멎어버렸어요.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왼손잡이였어요. 오른손으로 원고를 펼치고 안경을 살짝 올리는 동작까지 똑같았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음색이었어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15년 전 누나, 미안해라고 떨리며 말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민수야.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름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선은 단상 위의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눈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민수였어요. 하지만 이름은 이준호였습니다. 경제학과 학과장이라는 직함까지 갖고 있었죠. 어떻게 된 일이지? 동생이 대체 어떻게 여기에? 미선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학과장은 신입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선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단상 위에 그 남자만이 시야를 가득 채웠죠. 축사가 끝나고 학과장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대표 선서가 이어졌어요. 준혁이 옆에서 무언가 말을 걸었지만 미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식이 끝나고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학과 교수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미선도 준혁을 따라 경제학과 부스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었죠. 경제학과 부스에는 여러 교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준호 학과장이 서 있었어요. 신입생들과 악수를 나누며 환영의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미선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은 학과장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학과장 앞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준혁입니다. 학과장의 손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보았어요. 학과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굴 표정도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굳어졌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준혁 학생이군요.
학과장의 목소리가 살짝 걸렸습니다. 준혁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미선은 분명히 들었어요. 민이라는 성을 부를 때 목소리가 떨렸다는 것을요. 학과장이 준혁과 악수를 마치고 시선을 살짝 들어 뒤쪽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미선과 눈이 마주쳤어요. 1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학과장은 재빨리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본 적 없다는 듯이 다음 학생에게로 시선을 옮겼죠. 하지만 미선은 알았어요. 저 사람도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요. 미선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야? 1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이름을 바꾼 거야? 왜 나를 찾지 않은 거야?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엄마, 학과장님이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배워야겠어요. 미선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준혁은 어머니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하고 다른 교수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미선은 다시 학과장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학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억지로 짓는 미소 같았죠.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것도 보였어요.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회라고 부를 수조차 없었어요. 서로를 알아보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죠. 미선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왜 날 피하는 거야? 왜 모른 척하는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 민수야. 하지만 이준호 학과장은 끝까지 미선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날 때까지요.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입학식장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던 모습, 민이라는 성을 부를 때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자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당황스러운 표정까지. 새벽 5시가 되자 미선은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천천히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호 교수.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미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수 프로필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웃고 있는 중년 남자의 얼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였어요. 프로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제학술지 논문 다수 게재, 정부 경제자문위원 역이. 화려한 경력이 떼곡하게 적혀 있었죠. 미선의 손이 마우스를 잡은 채 굳어버렸어요. 15년 전 빚더미에 앉아 도망치듯 떠나던 그 동생이 이렇게 성공한 학자가 되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구나. 건강하게 살아있구나. 하지만 곧이어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렇다면 왜 연락 한번 하지 않은 거지? 프로필 어디에도 강민수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출생지도, 가족관계도, 과거 이력도 모두 비어 있었어요. 마치 이준호라는 사람이 갑자기 10년 전 미국에서 나타난 것처럼 적혀 있었죠. 동생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모니터를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했으면 왜 연락하지 않았어?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잖아. 나는 15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 하루에 3개씩 일을 했는데 넌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 있었던 거야? 억울함과 배신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동생을 더 잘 챙겼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때 더 도와줬으면 도망가지 않았을까.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준혁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컴퓨터 화면을 껐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어제 입학식 어땠어요? 피곤하셨죠? 준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미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 대학생 된 거 보니까 피곤한 줄도 몰랐어. 준혁이 학교에 간 후 미선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준호 교수의 연구실 위치, 상담 시간, 강의 일정까지 찾아봤어요. 혹시라도 우연히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너 내 동생이지. 왜 이름을 바꾼 거야? 왜 나를 버렸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선은 학교 앞을 서성였어요. 경제학과 건물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교수들이 드나드는 것을 지켜봤죠. 초라한 옷차림의 중년 여인이 캠퍼스를 배회하니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동생과 제대로 마주치고 싶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경제학과 건물에서 이준호 교수가 나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미선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갔죠. 거리를 조금씩 좁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까워지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10m쯤 떨어진 곳에서 동생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교수는 차에 올라타 떠나갔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돌아오는 길, 미선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엄마, 오늘 학과장님이 저한테 개인 면담 신청하셨어요. 다음 주에 상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왠지 모르게 저를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미선은 핸드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동생이 조카를 챙겨주고 있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왜 당당하게 나타나지 못하는지 답답했어요. 몰래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집에 돌아와서도 미선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민수 생각뿐이었어요. 15년 전 그날 밤, 누나, 내가 꼭 갚을게라고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된 거지? 성공했으면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밤이 되어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아, 학과장님은 어떤 분이셔? 엄격하시면서도 따뜻하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미선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조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혼자만의 시간이 되자 미선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어요. 15년간 빚을 갚느라 손가락이 부러져라 이랬는데 동생은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동생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이, 건강하게 성공했다는 것이 다행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웠어요. 왜 모르는 척하는 걸까? 부끄러운 건가? 아니면 정말 자신을 버린 건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름까지 바꾸고 과거를 지운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 괴로워할 뿐이었어요. 가족이었던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닿을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학과장과의 첫 면담을 앞두고 긴장한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미선은 아들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조카를 만난다. 하지만 둘 다 서로의 진짜 관계를 모른 채로요. 오후가 되자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학과장님과 상담 끝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 무슨 이야기 했는데? 제 진로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엄마 이야기도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시다고. 미선의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머릿속에서는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물어본다는 것,
그것은 민수가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녁에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책 2권을 들고 있었어요. 학 과장님이 제게 추천해 주신 책이에요. 경제학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하시면서 당신 책이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미선은 책을 받아 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첫 장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연필로 쓴 것을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었죠. 미선의 손가락이 그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준혁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손으로 쓴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준혁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장학금 목록입니다. 꼭 신청해 보세요. 글씨체가 낯 익었습니다. 15년 전 내가 꼭 갚을게라고 쓴 쪽지와 똑같은 글씨체였어요. 미선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동생은 이렇게 멀리서 조카를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당당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삼촌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걸까요? 엄마, 왜 그래요? 괜찮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야. 그냥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서. 그날 밤 미선은 잠들지 못하고 책과 메모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민수라는 지워진 이름, 동생의 손글씨, 교카를 위해 준비한 장학금 자료들. 이 모든 것이 동생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가갈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죠. 며칠 후 준혁이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학 과장님이 저를 조교로 뽑으셨대요. 학부생 조교는 거의 안 뽑으시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조교. 그것은 동생이 조카 곁에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선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고마웠습니다. 동생이 조카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숨어서만 도와주는 거지? 주말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다시 학교로 갔어요. 경제학과 건물 앞 익숙해진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학생들은 별로 없었죠. 조용한 캠퍼스에서 미선은 혼자 앉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건물 문이 열리며 이준호 교수가 나왔어요. 주말인데도 연구실에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죠. 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0m, 7m, 5m. 점점 가까워졌어요. 교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선을 본 것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교수의 넥타이를 살랑이게 했습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삼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서서 동생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걸음도 평소와 달리 흐트러져 있었죠. 미선도 알았습니다. 동생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조카를 통해 자신에게 다가오려 하고 있었어요. 직접 얼굴을 마주할 용기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미선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 15년 만에 찾은 동생을 이렇게 다시 놓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교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매일 학과장 연구실에 들러 업무를 보고했어요. 서류 정리, 논문 참고 자료 찾기, 학생 상담 일정 관리 같은 일들이었죠. 미선은 아들이 학과장 곁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진실을 모르는 두 사람. 삼촌과 조카이면서도 교수와 학생으로만 만나는 그 상황이 가슴 아팠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엄마,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미선은 저녁 준비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데? 학과장님 연구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요. 거기에 만년필이 하나 있었어요.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년필. 15년 전 민수가 남기고 간 바로 그것이었죠. 그냥 우리 집 서랍에 있는 만년필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보관하고 계신 그거요. 준혁은 며칠 전 우연히 어머니가 만년필을 꺼내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준혁의 눈에는 그 낡은 만년필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우리 집 만년필 사진을 찍어뒀거든요. 그걸 학과장님께 보여드렸어요. 혹시 같은 모델인지 여쭤보려고요. 미선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만년필 사진을 보여줬다니 동생이 그 사진을 봤다는 것이었죠. 그랬더니 학과장님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시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한참 동안 사진만 들여다보셨어요. 미선은 숨을 참았습니다. 준혁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게 이 만년필이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어? 엄마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과장님이 누구한테 받은 건가? 라고 또 물으셨어요. 되게 조심스럽게요. 미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동생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남긴 만년필을 누나가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지를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냥 옛날부터 갖고 계셨다고만 알고 있다고요. 준혁은 그날 일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학과장이 사진을 보고 난 뒤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했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고 했죠. 그러다가 조용히 이 만년필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제가 나가려고 할 때 학과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시는 거예요. 준혁아 하고요. 미선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혁아. 평소에는 준혁 학생이라고 부르던 학과장이 반말로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것은 삼촌으로서 조카를 부른 것이었죠. 근데 바로 당황하신 것처럼 아, 미안 준혁 학생 하고 다시 고쳐 부르셨어요.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셨어요. 그날 밤 미선은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금속 표면이 손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15년 전 민수가 이것을 탁자 위에 놓고 떠나던 그날 밤이 생생했습니다. 내가 꼭 갚을게. 그 약속과 함께요. 동생도 자신이 두고 간 만년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매형의 유품이었던 그 만년필을 2개나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똑같은 것을 구해서 곁에 둔 걸까요? 어느 쪽이든 그것은 민수가 과거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도 누나와의 추억을, 매형과의 기억을, 그리고 자신이 남긴 빚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미선은 만년필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아, 넌 도망간 게 아니었구나. 그냥 돌아올 용기가 없었던 거구나. 다음 날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동생이 먼저 다가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다가가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어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죠. 학교로 향했습니다. 경제학과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평소 학과장이 연구실에서 나오는 시간이었죠. 미선은 건물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이준호 교수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미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죠. 교수가 멈춰 섰습니다. 미선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미선은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간직해온 그것을요.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이거,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넌 이걸 기억하지, 민수야? 교수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저 만년필만 바라보고 있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누나, 15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교수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봄 햇살 아래서 만년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이제야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캠퍼스 한쪽 구석,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선과 민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어요. 서류 가방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채였고 만년필은 미선의 손에 쥐어져 있었죠.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봄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어요. 민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지만 어깨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죠. 누나,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미선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철없던 청년이었던 동생은 이제 백발이 섞인 중년이 되어 있었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어? 살아있으면서 왜? 미선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3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누나한테 떠넘기고 도망친 인간이 어떻게 다시 나타날 수 있겠어. 민수는 떠나던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견뎠다고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공부했죠.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나에게 진 빚을, 그 죄책감을 갚기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요. 5년이 걸렸습니다.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 편입하고 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했어요. 졸업하고 해외 대학원 갈 때 이름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왜? 박민수라는 이름으로는 누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던 그 이름으로는 새로 시작할 수도 없었다고요. 민수는 장학금과 연구 보조비를 모아 빚을 모두 갚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전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어요. 대신 익명으로 누나 계좌에 조금씩 송금했다고 했죠. 10년 넘게 매달 빠짐없이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동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억울함도 분노도 함께 섞여 있었죠. 그럼 왜 나타나지 않은 거야? 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찾아올 수도 있었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길끝 쳐다봤지만 미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난 15년 동안 네가 어디서 굶어 죽은 줄 알고 살았어. 밤마다 네 생각하면서 울었어. 그런데 넌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어요. 나한테는 자격이 없었어. 누나 앞에 설 자격이. 무슨 자격? 넌 내 동생이야.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매형이 돌아가셨을 때도 나는 멀리서 지켜만 봤어. 장례식장에 갔었어.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 빚 때문에 매형이 돌아가신 건 아닌지, 내가 누나 인생을 망친 건 아닌지.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도 괴로워했던 거예요.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15년 동안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았던 거죠. 바보야. 매형은 병으로 돌아가신 거야.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병원비, 빚 때문에 제때 치료 못 받은 거 아니야? 미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빚을 갚느라 병원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동생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그래도 네 잘못은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라고. 민수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50세 중년 남자가 캠퍼스 벤치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민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었어. 가족으로는 미선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이준호로 살 거야. 박민수는 15년 전에 죽었어. 그게 맞아. 민수야, 준혁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줘. 내가 삼촌이라는 거. 그냥 학과장으로만 남을게. 멀리서 돕기만 할게.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선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 넌 우리 가족이야. 아니야. 난 자격이 없어. 민수는 미선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휘청거리며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5년 만에 찾은 동생이 다시 떠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벽을 쌓고서요. 미선은 벤치에 앉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을 찾았지만 가족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미선은 3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누워만 있었어요. 15년 만에 찾은 동생을 다시 잃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준혁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학과장님이 연구실에 안 나오신대요. 사흘째예요. 연락도 안 되고. 미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학교에 가보자. 두 사람은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연구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준혁이 학과 사무실에서 비상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문을 열자 어두운 연구실 안이 드러났어요. 불을 켰을 때 미선은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주변에는 술병들이 널려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미선이 달려가 동생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누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학과장이 자신의 어머니를 누나라고 불렀으니까요. 학과장님, 우리 엄마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었어요. 미선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학과장님은 네 삼촌이야. 미선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5년 전 빚, 입학식에서의 재회, 모든 것을요.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럼 저한테 주신 책도 장학금 정보도 조교로 뽑아주신 것도 다 삼촌으로서 한 거야.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격이 없어서.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는지, 그 모든 것이 삼촌 뒤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했어요. 손가락이 부러져도 쉬지 않으셨던 엄마. 반지하 방에서 밤마다 우시던 엄마. 준혁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는 자격이 어쩌고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에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삼촌을 원해요. 가족으로요. 민수가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준혁을 껴안았어요. 처음으로 조카를 삼촌으로서 안았습니다. 미선도 다가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연구실 한가운데서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이제야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삼촌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미선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누나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15년의 공백, 이제 함께 메워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대학 측에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본명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학장은 오히려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5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묘소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죠.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매형의 비석 앞에 선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전 장례식 때는 멀리서만 지켜봤던 그 자리였죠. 늦었지만 이제 돌아왔다고, 앞으로는 잘 지키겠다고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했어요. 미선과 준혁은 조금 뒤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봄바람이 벚꽃 잎을 흩날렸고 세 사람은 조용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민수가 차를 잠시 세우고 준혁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낡은 만년필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내게 전해주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민수는 아버지가 병상에서도 준혁 이야기만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선이 동생의 손을 잡으며 그만 자책하라고,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요. 다음 주 민수는 강의실 칠판에 박민수 교수라고 적었습니다. 학생들에게 15년간 다른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 본명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삼촌이 당당하게 자신을 되찾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강의 후 준혁이 다가와 이번 주말 집에 오라고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신다고 전했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의 식탁으로 초대받은 것이었어요. 주말 저녁, 작은 반지하 방에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미선이 정성껏 차린 밥상에는 민수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전이 놓여 있었어요. 미선이 기억하고 있었다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는 첫 숟가락을 뜨며 눈물을 참았어요. 15년을 돌아 다시 찾은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이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가 좋다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누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다는 것 자체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의 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1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은 웃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가족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